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3년도 12월 달에 시행한 회의관리 2급 마지막 회차 8회차입니다. 문제풀이 및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11월 달부터 신유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문제에서도 이제 곧 책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기출문제 풀이 해설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신유형에 대한 문제하고 기존에 있는 문제 유형을 잘 보시고 기본서에 충실해가 준비를 한다면은 아마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회차까지 저도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첫 장을 딱 피면은 그러니까 회계관리 2급 기본서에 회계의 정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계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회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회계는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구나 라는 그런 설명하는 파트 있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회계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회사의 이제 경영활동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외부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로 나누어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기록하고 추적해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관리에게는 주로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무회계는 주로 경영진과 내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활동을 계획하거나 통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읽어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겉부분이 틀렸죠.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재무회계 쪽에 보고하는 외부 공표용이고, 그 다음에 내부 쪽으로 보는 게 관리회계예요. 바뀌었죠,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또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회계의 목적은 외부 공표, 과세 정보 제공, 내부 관리 등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외부 공표는 재무회계, 과세 정보 제공도 역시 재무회계 쪽에 세무 쪽에 해당하는 부분, 내부 관리는 관리회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응용하는 문제다 보니까 기본서에는 이게 이제 실려져 있지는 않아요, 잘. 그러니까 워낙 말이 또 길어지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보기 싫어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맞다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산 변화 등의 다양한 재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 이런 뜻이 뭐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그 삼성전자 한 5만원대인데 한번 주식 올라가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투자해볼까? 그 다음에 미래에 뭐 이제 스마트팜이 대세라고 하는데 한번 투자해볼까?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산 변화 등의 다양한 재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게 회계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자산 계정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나열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제일 처음 상단에 표기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현금이라면 참 좋을텐데.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위예요.
이거는 2021년도에도 출제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은요, 이 순으로 이제 되죠.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런 순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순으로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 시작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이 순으로 배열을 해요. 이게 정해져 있는 룰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는 뭐예요? 제공품. 죄송합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 토지는 유형자산. 제공품은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뭐예요?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이죠. 뭐예요? 당좌, 좌선. 이 순대로 제가 비동산 배열법 나열할 때 어느 게 가장 높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높죠. 당좌자산을 소속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3회계 문제도 아니다 보니 계정가업 및 조교 등록에 합법적인 컨닝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복식부기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복식부기의 원리, 즉 이거를 거래의 8요소라고 설명해 봅시다. 거래의 8요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반대쪽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거를 이제 거래의 8요소라고 부르죠. 옳은 것입니다. 그럼 자산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아니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 2번. 부채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아니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맞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은 차변이에요? 아니죠. 대변이죠. 비용의 발생 어디에요? 차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거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번입니다. 회계상 거래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회계상 거래는요, 재산의 이제 증감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증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거래가 되는 거고, 증감이 없다 라고 하면은 거래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걸 잘 봅시다. 자, 1번. 임직원에게 현금 10만원 당기되어야 했다. 이거 재산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 증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거래가 돼요. 그 다음에 2번. 사무실 건물의 처분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위탁했대요. 위탁만 한 거지 그에 따른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 3번. 신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에 10만 달러 기계장치를 주문했대요. 주문만 했으면 이거 재산 증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갔다는 그런 거래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문만 한 거는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 4번. 신입사원과 연봉 3천만원 지급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고용계약서 작성만 해서 재산에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의 붕괴 유형이 적용되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입니다. 자, 비용과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접대비를 했다. 일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 했다. 근데 그 대금은 뭘로 줬냐? 뭐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뭐 이런 의미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용과 자산이죠. 자, 그래서 1번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접대비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답니다. 미쳤네. 1000만원. 예, 이 금액이 너무 높은데요. 접대비 치고는. 예, 그래서 1000만원이랍니다. 예, 제가 좀 현실형이라서 좀 그래요.
예, 맞아요, 틀려요?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맞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맞고, 맞죠? 그 다음 2번. 프로그램 용역 설계를 제공하고, 용역 제공 대가 250만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근데, 그니까 이게 이제 설계 용역을 제공한 거잖아요. 250만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용역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용역 매출은 수익이거든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1억 원을 투자받았다. 일단은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간, 내 재산, 자본이 올라갔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가 돼요. 그래서 3번은 아니죠. 안 맞죠. 그 다음에 4번. 1년 만기 5천만원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정기예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게 돼요. 분기하면은.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된 부분 몇 번이에요? 그것도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기억에서 니을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지금 8회차까지 했으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벌써 4번 정도 나왔네요. 2023년도 들어서. 자, 이걸 알려면은 제3법, 자본 등식, 그 다음에 손익법, 이 3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3법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 등식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은 단기순손익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돼요. 그럼 뭐예요? 단기순손익. 그래서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면은 기초자본이 나오고,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빼면은 기말자본이 나오더라.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은 단기순손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은 단기순이익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채는 얼마인지 나오죠. 얼마? 1,800원에서 700원을 빼야 1,100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기말자본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기순이익이 300원 나왔기 때문에 기말자본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순이익 300원, 총비용 900원이니까 총수익 얼마? 12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자본에서, 그래서 기말자본이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초자본은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냐면은 1100원.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면은 300원이 돼요. 그럼 반대로 해주면 얼마예요? 기말자본은 1400원이더나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1400원 하나, 둘 이렇게. 3번 4번 틀렸죠. 자, 그러면 니은은 얼마예요? 기말자산은. 그렇죠. 반대로 돌리면은 2000원이 되는 거죠. 하나, 둘, 3번 4번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4개가 다 맞는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이거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3인은행에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 10만원을 예금한 경우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실 이거는 당좌 차월은 돈이 모자랄 때 쓰는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아무 관계가 없고요. 재산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금 10만원을 예금했으니까 10만원 처리한 것만 보면 돼요. 그럼 정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10만원만 예금을 했으니 돈이 들어왔죠. 차변에 뭐예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만원.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 10만원이더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3일에 현금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2021년 말 현재 주식회사 3일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 금융상품 계정으로 기재해야 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2023년도 문제 나오고요. 2024년도 문제에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도 오랜만에 나왔고, 이게 초기에 이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중후반을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회차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24년도에도 나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뭐예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게 현금의 3대장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환매채, 뭐 이렇게 이제 자산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시제, 자기와수표 현금, 당좌예금 이렇게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세 가지 기본. 근데 정기예금은 2021년도 3월 1일에 가입을 하고, 근데 12월 31일 현재 이제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 3개월 이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얼마 남았어요? 2개월 남았죠, 지금.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본래는 2개월 남았으면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답은 8번의 답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으로 되어 있고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170만원, 120만원 이게 이제 답이 되고요. 2022년도도 이 문제가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면은 정기예금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2021년 말 현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12월 31일자 현재라는 의미가 돼요. 현재에서 봤을 때 재무제표는 이제 여기에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12월 말 현재 정기예금은 2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도 일단은 이거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일단 분류를 시켜버립니다. 재무상태표상 전산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따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의 답은 4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전산화 기준으로 해서 답을 4번으로 지금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안 돼요. 왜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 이건 전산화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거래와 관련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8월 1일자입니다. 여유자금의 일시적 투자를 통한 단기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매수 매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3일의 주식 배주를 주당 1,000원에 현금 지급하고 회계 처리했다. 그래서 얼마에 이제 투자한 거죠? 10만원에 투자를 한 거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8월 1일자에 보면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에 10월 1일자 50주를 1,500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일단 이건 100주에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0주 하면 얼마예요? 반으로 쪼개면은 그렇죠. 5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5만원이 되고, 50주에 1,500원 하면 얼마예요? 7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75,000원에 돈을 받고 5만원에 처분했고, 그럼 25,000원 뭐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 다음 12월 31일자 50주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는 2,0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정가치는 50주에 2,000원만큼 때려 잡으면은 10만원. 250, 10만원. 그 다음에 장부금액은 50주에 1,000원이니까 5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5만원만큼의 평가이익이 되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손익으로 이렇게 처리해요. 자, 왜 이게 단기손익이냐? 미실현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손익은 단기 그냥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니까 에이 그냥 단기손익 처리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기타 포괄적인 누계액은 아니죠. 이건 어떤 경우 매도 가능 증권일 때만 해당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은 입니다. 예, 옳은 것. 자, 1번입니다.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상품, 제품, 제공품 뿐만이 아닌 아직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도 포함된다. 그렇죠. 판매 목적이니까 그거 제조해 가는 것도 그 재고자산에 다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이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제품의 생산, 부족한 영업자금을 조달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영업활동 과정에서 그렇죠. 제품의 생산, 부족한 영업자금을 조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10번에 대한 2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영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 상품의 출발지와 목적지의 중간 지점을 지나는 순간 소유권의 매입자가 잊어낸다. 이거 예전에 2023년도 이게 3월인가 5월인가 나온 적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한국이 있다고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래서 뭐 이렇게 한국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한국이 일본에 딱 지나는 이제 뭐 동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일본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 동해와 일본에 달라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자,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이 딱 0의 지점 0에.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일본 거도 아니고 한국 거도 아닌 바다상 딱 그 중간 중립 지역이 있어요. 가가지고 12월 말자에 전화해가지고 해가지고 일본어로 모시모시 다나카상 중간쯤 지나갔다 됐스?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 대답해야 돼요? 일본 사람이 한번 알아보겠다 됐스 이러겠죠. 그랬더만 딱 전화 와가지고 지금 저기 배 선적 그 물어보니까 중간 지점 안 지났다 됐스. 알겠습니다 됐스. 고생 많았습니다 됐스.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 지점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이 10의 반차에 물어보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회계책이라도 중간 지점 지났다고 이게 뭐 회계 처리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한국하고 저기 미국하고 거래할 때 중간 지점 어디겠어요? 괌? 태평양? 태평양 좀 되겠다. 태평양 지났는데 영어로 hello 우리 물건 중간쯤 지나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 한국 물건 아직 중간 안 지나갔어. 어디쯤이요? 이러면은 선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전화 안 돼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중간 지점 지나는 순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책이라도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책이라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틀려요. 그 다음 3번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는 매입 부대비용을 포함하지만 관세는 매입 부대비용 포함하지 않는다. 관세는 왜 소외시켜요? 관세도 매입 부대비용 포함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세금이라도 관세는 우리 물건에 구입한 거를 이제 포함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대비용 포함해야 돼요. 4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 옳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